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 속에 이른바 5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가 올해 하반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를 전력화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사들이 핵심 지역 재건축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한 서울 강남과 부산 등 핵심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다시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부동산 PF 문제는 이미 이 언발의 오줌 누기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선 전국까지 마무리되면서 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이민환 경영대학원장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부동산 PF발 위기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예. 정책 자금이나 또 만기를 연장하면서 일단 이 폭탄이 터지는 걸 최대한 미루긴 했는데 이제 네.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금리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 약 952조였던 이제 PF 대출 잔액이 2023년 말에는 약 1,356억 6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PF 대출이 워낙 언론에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장내 현금으로 캐시플로우로 인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장내에 이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왔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면서 그 결과 이제 연체율 같은 경우에 2021년에 0.37%였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2.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PF 대출의 구조가 시행사가 이 위험을 전혀 떠안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가 이제 자본을 가지고 그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시공사들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 안 되던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들이 이제 분양이 안 되게 되면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시공사들이 떠안게 되고요. 그 시공사들이 부실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IMF가 이제 엊그제 세계 경제 올 성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2.6%였는데 2.7%로 이제 0.1% 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2.3%입니다. 그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이 경제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나 아니면 이제 국제국에서 보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단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문제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부가 곧 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제2금융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미 시장에서 이 부동산 PF 재구조화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는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완전 시장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워낙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물건들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말하면 신용 경색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위기들은 이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부동산 PF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확대가 됐느냐 그 배경을 이제 좀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금리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익이 예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금리 체제입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행사들이나 아니면 시공사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격의 안정입니다. 물가의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사실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 공사비가 올라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세 개가 전부 다 반대로 된 거죠.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돼 있고 금리는 이제 0.5%에서 지금은 이제 0.35까지 이제 금리는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건설 비용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제 문제점들은 그대로 안고 있고, 보다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이 건설사의 자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의 지원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지원책들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PF인지 아니면 건전한 PF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중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윤활유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제 이것들을 이제는 분리해서 그 문제가 있는 데는 따로 끄집어내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는 데는 이제 이 자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이제 부동산 PF 부실이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일 텐데요. 네. 이 사실 뭐 예견된 위기가 벌어질 것까지는 않지만 이 본격적인 이 부동산 PF 구조 조정이 시작되면 네. 일부 뭐 출혈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들을 옛날에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네. 이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이제 그 당시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그 2015년이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을 평균해 보면 약 13.62%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죠. 근데 네. 지금 이제 2023년 말 지금 부동산 PF가 문제가 됐는데 연체율이 2.7%입니다. 상당히 연체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이제 이 금융기관별로 보면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15년 말인데요. 36.58%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13.73이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말에 연체율이 37.5%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6.9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체율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부동산 PF가 문제가 됐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BIS 비율인데요. BIS 비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마 14.35%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이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가 뭐 5%대였거든요. 그때 2010년, 2011년 때가. 그때에 비해서는 거의 뭐 3배 정도 수준의 이제 이 지급 여력이랄까 이제 이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상태를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것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이 부동산 PF 대출 시장을 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상당합니다. 네. 이 사실상 뭐 시공사 보증에만 의존하는 이 구조, 좀 더 책임감 있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3자가 리스크를 이제 테이킹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는 이제 리스크를 보증으로서 이제 떠안고요.
근데 시행사들은 사실 이익을 가져가지만 리스크는 거의 떠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공사하고 이제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들이 그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이제 시행사 디벨로퍼가 자금을 갖고 있고요, 자본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보증을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단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의 부실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인해서 시공사의 부실로 연결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요. 일단은 그게 급선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계속 시행사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손실을 안 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만약 프로젝트가 망가지면은 결국 그것들이 시공사,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이 부실의 고릴들이 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이민환 경제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 비단 부동산 PF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고금리 고물가 속에 이미 한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정부의 재정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나라 곳간 사정으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보미, 전범진, 신용훈 기자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 채무는 약 1,127조 원, 역대 최대치입니다. GDP 대비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땐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한참 낮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를 같이 비교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40%가 우리나라의 이제 적정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50% 넘은 것도 사실 뭐 적정 수준에서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주요국들과 달리 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건전 재정으로 돌아와야 할 적절할 때를 놓치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그 여파는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정부는 재량껏 조정이 가능한 지출들을 최대한 줄여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 지출 내역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법상 매년 국세에서 약 21%를 떼어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쓰는 돈의 50% 이상이 의무 지출입니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학령 인구의 변화 추이, GDP라고 얘기하는 소득 증가, 이 물가 상승, 이 세 가지 요소가 포뮬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의무 지출, 재량 지출할 것 없이 어디든 새는 곳이 있다면 그 틈을 막아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물가 상승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무색하게 채소류와 가공품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인해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며 올해 하반기 물가 전망은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당초 지난달 3.1%를 고점으로 하락세에 진입할 것을 전망했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이라는 변수가 부상하면서 이 같은 예상은 꺾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하며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1,400원대를 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의 극적인 개선 없이는 3%대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 악재 속에 정부는 그나마 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긴급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으로 2,043억 원을 투입했고 물가가 충분히 잡힐 때까지 재정 투입을 무기한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소비자 물가는 가공품과 식재료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2개의 다소비 가공품은 1분기에만 6.1% 올랐고 총선이 지나자 인상을 자제해왔던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정책적 수단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2천억 갖고 물가 부담을 낮추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 재정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들의 소비 능력을 갉아먹고 빈부격차를 키우는 물가 상승. 물가의 상고하저 흐름 속에 하반기부터는 밥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도 어느덧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선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과 다중채무자들의 증가세도 하반기 경제 위기설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1년 전보다 3% 가까이 늘었고 연체율도 2.1%에서 3.2%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차환이라고 하죠. 이제 기존의 부채를 롤오버하는 차환도 막힘으로써 향후에 연체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취약차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재정 적자에 정책 자금의 지원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게는 재정 부담을, 서민에게는 상환 부담을 안기고 있는 대출 중심의 정책 금융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연명을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차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폐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주고 새로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는 게 대출에 발목 잡혀 제대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 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대비도 잘 돼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합니다. 금액 기준 연체율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4%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 규모면은 작년에도 이미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많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다중채무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린 취약차주자의 채무 비중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행권의 경우는 취약차주의 부채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으로 그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권의 전반적인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계 차주들과 신용 불량자들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오는 6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 피해를 확실히 막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 덕분에 이 최근 하락장에서 이 든든한 지지선이 생겼다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 정부가 최근 4년간 이 2차례나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그동안 우려했던 외국인 투자자 이탈 이런 것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정부는 모두 2차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3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11만 계약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에 또다시 공매도를 지금 막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폐지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확인해보니까 예상과 달리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된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2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또 지수 선물은 7만여 계약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대비 상승폭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매도 금지가 최근 하락장에서 추가 하락을 막는 지지선 역할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다수 증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공매도 중단 조치가 하락장에서 특히 효과가 있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최근 여러 대내외 우려로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 FN 가이드의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최근 2년간 코스피 200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은 6에서 7% 정도 됐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매도 수요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락장에서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데 이런 지금 매도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금지가 하락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의 선물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눈에 띕니다. 금지되기 전보다 일평균 선물 거래량이 10,000주 넘게 늘었습니다. 증권업계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더해서 공매도가 막히자 외국인이 선물을 해지 수단으로 택하고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이탈도 없고 지지선 역할도 한다면 이 정부가 공매도를 재개하기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에는 이 불법 공매도 방지 이 시스템 구축 이게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이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업계와 학계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또 이 시스템을 한국거래소의 그 매매 체결 시스템이랑 연결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금감원과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차단 시스템 사정에 밝은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실현할 수 있도록 시장과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개발 시점이 언제냐, 또 어떤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를 위한 또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언제 조사가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려면 차단 시스템 개발에 더해서 전수조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두 가지 모두 확정된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학계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공매도 사정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전선화 구축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본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길어지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지수 선물을 유일한 해지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틀 전처럼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지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당국의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도 어렵지만 이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 30일에 문을 여는데 6월 말까지는 이 원 구성을 끝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